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의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화 강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화 강의를 바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져갔다면 이 심화 강의에서는 제가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더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심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가 동일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부분도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 심화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화 강의는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일장 전선로부터 쭉 갈 건데요. 물론 이 기본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함께 다뤄볼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 이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준비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1장 전선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우리 전선로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전선로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선이 지나가는 길이 전선로예요. 우리 차가 지나다니면 도로, 사람이 지나다니면 인도가 되듯이 전선로도 전선이 지나다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뭐 있습니까? 전봇대도 보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하다 보면은 산 중턱에 보시면 송전탑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지지물이 되는 것이고 그 지지물에 전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선이 지지물과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치를 거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는 것, 즉 전선과 지지물을 연결해주고 그러한 절연의 역할도 수행해주는 이 친구가 바로 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선, 지지물, 애자 세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철탑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이 지지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것, 땅에 고정해주는 선을 우리가 지선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로에서는 크게 전선, 지지물, 애자, 지선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선로는 배우면 재밌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재밌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학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구비조건으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구비조건이 뭐죠? 구비조건? 갖춰야 할 조건이죠. 전선도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전율입니다. 도전율. 도전율이 어때야 될까요? 커야 되겠죠. 우리 도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도전율이 됩니다. 즉 전선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도전율이 클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특히 도전율은요,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저항률이라고 있는데 그 저항률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그만큼 더 많이 흐르게 되겠죠. 잘 흐르게 되니까 그것을 도전율이 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항은 작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철사처럼 빳빳한 게 아니죠. 잘 휘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가요성이라고 해요. 가요성이 높을 것, 좋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휘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구성.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계적인 강도가 높아야 됩니다.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도가 약하면 어떻게 되죠? 쉽게 끊어질 수가 있겠죠. 전선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류가 흐를 때는 반드시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길인 전선이 끊어지게 된다면 절대로 전류는 흐를 수가 없겠죠. 자, 이거는 단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다섯 번째는 신장률이 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팽창률을 말해요. 우리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잖아요. 자, 그것을 잘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장률이 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가격이 저렴할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죠. 우리 전선을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설치하게 되는데 그때 가격이 비싸게 된다면 굉장히 건설비가 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구비 조건으로는요. 바로 지금 보시면 도전율, 가효성, 내구성, 기계적 강도, 신장률, 가격까지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비중입니다. 비중. 비중이라고 하는 건 단위 최적당 물체의 질량을 말하게 되는데 이 비중이 작아야 됩니다. 비중이 작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질량이 작은 거니까 그만큼 무게도 작아지게 된다. 즉 전선이 더 가벼울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되죠. 왜냐면 너무 가벼우면 바람에 쉽게 흩날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어쨌든 전선이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본다면 전선의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하중도 작아져서 우리 지지물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7가지의 구비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구조. 전선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단선입니다. 단선. 단선은 뭐예요? 소선이 한 가닥인 것을 단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전압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더 멀리 전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추후에 배우겠지만 전력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 단선은 소선이 하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송전선로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전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더 다뤄지기가 힘듭니다. 우리 철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철사가 얇은 철사가 있고 굵은 철사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구부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쉽나요? 얇은 게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다루기 쉽고 그만큼 구리도 양도 더 적게 들어가는 단선보다는 연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단선은 소선이 한 가닥인 거. 자, 두 번째는 연선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연선. 연선은 지금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소선이 여러 개인 전선이 바로 연선이 되겠습니다. 연선은요,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지만 옆에서 보게 된다면 이게 일직선으로 위치한 것이 아니라 서로 꼬아져 있습니다. 왜 꼬아놨을까요? 우리 일직선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번 이거 볼까요? 분필로 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놨다고 해볼게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일직선으로 놓으면은 제가 손을 놓는 순간 이거 다 분리됩니다. 맞습니까? 그쵸? 근데 이걸 꼬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꼬아놓으면은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죠.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전선이 이렇게 꼬아져 있으니까 절대로 스스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꼬아져 있는 거고 결국에 이렇게 여러 개의 소선을 꼬아놓은 형태의 전선이 연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연선에서 알고 가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총 소선 수입니다. 총 소선 수가 뭐예요? 이 하나가 소선인데 이 전체의 개수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알아가야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연선의 지름이에요. 바깥 지름. 그러니까 즉 소선 하나의 지름은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 하나의 지름을 소문자 D라고 한다면 이 전체 연선 전체 직경을 뭐라고 할까요? 대문자 D라고 하겠습니다. 즉 등가 면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깥지름, 연선의 바깥지름을 대문자 D, 그 연선을 구성하고 있는 소선의 직경 하나를, 지름 하나를 소문자 D라고 표현하겠다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거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연선의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단면적은 뭐예요? 자, 이런 것이 다 색칠되면은 이 면적이 다 합해지면 단면적이겠죠. 물론 여기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빈 공간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전체 단면적은 뭐예요? 그러면 이 연선의 소선의 단면적에다가 전체 개수를 곱해주면 우리가 이 연선의 전체 단면적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소선의 층수, 소선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층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가운데에 있는 요것을 중심 소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중심 소선이라고요. 자, 중심 소선으로부터 한 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1층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겹이 둘러싸고 있으면 이것을 2층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중심 소선일 땐 뭐예요? 0층이 되는 거예요. 0층. 자, 우리가 층을 n이라고 표현할 건데요. n이라고 표현할 건데 만약에 이 n이 0이라면은 소선수 몇 개입니까? 1개죠. 만약에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소선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맞습니까? 만약에 n이
2면 어떻게 돼요? 2층일 때는 19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일 때는 37, 그 다음엔 61까지 갈 겁니다. 자, 이게 어떠한 원리냐면은 잘 보세요. 첫 번째 1이잖아요. 1에서 7 갈 때 몇이 증가했나요? 6이 증가했어요. 6. 자, 그 다음에 7에서 19 갈 때 몇이 증가했나요? 12가 증가했습니다. 19에서 37 갈 때는 18이 증가했고요. 37에서 61 갈 때는 24가 증가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6의 배수만큼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총 소선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2층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손으로 직접 셀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수식으로 n은 2다 라고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이 19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일단은 제가 육안으로 세는 법과 지금 6의 배수로 알아내는 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공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소선수 뭐예요? n이라고 하고 n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보세요. 중심 소선 1 더하기 3n의 n 플러스 1의 가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n이라고 하는 건 층수죠. 만약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까요? 3 곱하기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뭐예요? 6 플러스 1이니까 7이 되죠? 그러면 여기 7 그대로 되네요. 맞습니다. 그럼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2를 대입해 보면 6 곱하기 3이 되니까 18이 되고 거기다 1을 더하니까 19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맞네요. 아, 우리가 총 소선수는 이것처럼 공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조금 기울었으니까 위쪽에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두 번째로 뭐 구한다 했죠? 연선의 바깥지름이죠. 바깥지름은 대문자 D로 표현할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먼저 육안으로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육안으로 계산하는 법은 이거 하나가 지금 소선 하나의 직경이 D라고 했습니다. 그쵸? 만약에 1층이면 소선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러면 전체 바깥지름은 얼마입니까? D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D가 되죠. 그러면 2층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되니까 몇 개입니까? 5D가 되죠. 5D.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D였다가 3D였다가 5D였다가 다음 층은 7D였다가 9D였다가 홀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 플러스 2n에 괄호치고 D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바깥지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층을 만약에 1층이다 하면은 1 플러스 2니까 3이잖아요. 그러면 1층일 때 뭐라 그랬어요? 3D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3D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바깥지름을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연선의 단면적. 단면적을 S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S라고 하는 것은요. 자, 면선의 단면적 하나를 먼저 구해야 되죠. 원래 원의 단면적이라고 하면은 파이 r 제곱이 되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지름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대신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2분의 d가 반지름이잖아요. 파이 r 제곱 대신에 r의 자리에다가 2분의 d를 집어넣어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전체 연선의 단면적은 소선 수를 곱해줘야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n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면적 제곱 밀리미터, 우리 전선의 공칭 단면적에 따라서 이 연선의 단면적을 같이 계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총 소선수, 바깥지름, 연선의 단면적을 지금 연선에 대한 정보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에다가 2.6 밀리미터 연선이 있다. 이때 소선수, 바깥지름, 연선의 단면적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7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총 소선수 n이 됩니다. 그러니까 7가닥이 되는 거예요. 7가닥.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2.6mm는요. 소선 하나의 지름, 소문자 D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걸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n을 이용해서 먼저 층수 n에 대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고 그 층수를 이용해서 층수와 소선 하나의 지름을 이용해서 바깥 지름을 계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소선 하나의 지름과 총 소선 수를 이용해서 연선의 단면적 S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되게 응용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도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공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공연선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고요. 공은 빌 공자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중앙이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중앙을 왜 비워놨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림을 물론 교재에도 있겠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떠한 절연물로 가운데를 채워놓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다가 이런 연선들을 한번 개수 상관없이 그냥 동그라미만 칠게요, 여러분. 자, 이런 연선을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도대체 가운데를 절연물로 비워두고서 이렇게 지름을 좀 크게 했냐라고 했을 때는 제일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코로나 현상 방지입니다. 코로나 현상 방지. 우리가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 현상은 이제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코로나 현상이란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고압 송전 선로에서요. 이 전선 부근에 공기절연이 파괴됨으로써 이 빛과 소리를 동반한 부분적으로 방전하는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선 부근에서 발생하는, 즉 전선의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코로나 현상을 반드시 방지해줘야 돼요. 이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유도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더 지름을 키우기에는 이 전선에 소요되는 동량들이 다 구리의 양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선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비워두는 거죠. 절연물로 비워두고 겉에 이렇게 연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중공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요. 타 국가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렇게 중공연선은 주 목적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반드시 코로나 현상 방지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는 아시겠죠? 가운데를 비워둠으로써 지름을 더 똑같은 동량으로 가지고 지름을 더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우고요. 구성 재료에 의한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좋습니다. 방금은 이제 구조에 따른 분류를 했다면 이번에는 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를 해보겠다는 거죠. 구성 재료는 크게 구리와 알루미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구리와 알루미늄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제 동선입니다. 동성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 아니고 동선입니다. 동선. 저도 간혹 헷갈리거든요. 하지만 동선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구리선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구리선. 자, 동선을 그냥 구리선으로 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제 경동선이에요. 경동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동선이 있습니다. 경동선, 연동선,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것인가요? 경동선은 뭔가 딱딱한 것 같고 연동선은 뭔가 연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는 일반적인 동선이 경동선, 여기에 특수 열 처리를 해서 조금 더 연하게 만든 게 연동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동선은 딱딱하다 보니까 보통 옥외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연동선이라고 하는 건 조금 연하다 보니까 옥내용 으로 사용이 되는 게 연동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동선과 연동선 그리고 이후에 배울 알루미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고유 저항률을 아는 것입니다. 고유 저항률은 여기다가 해볼게요. 고유 저항률 기본 단위가 있잖아요. 기본 단위가 옴, 저항의 단위 옴이요. 자, 그 다음에 제곱밀리미터
per 미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잘 보세요.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의 단면적을 1제곱밀리미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길이를 1미터라고 해볼게요. 즉 1미터당 단위 길이당 1제곱밀리미터의 단면적을 가진 전선의 저항이 얼마라고요? 고유 저항률 로우로 표현한다고요. 로우. 단위 길이당 단면적을 가진 그때 전선의 저항을 고유 저항률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고유 저항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라고도 쓰지만 만약에 이것을 옴 미터로 바꾸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옴 미터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위에 계산한 거에다가 옴미터로 바꾸고 싶으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경동선의 고유 저항률은요 55분의 1입니다. 1.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연동선의 고유 저항률은 58분의 1입니다. 55분의 1, 58분의 1 고유 저항률 단위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경동선에 비해서 연동선이 고유 저항률이 더 어떻습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작은 거죠. 즉 고유 저항이 경동선이 더 크고 연동선이 더 작은 겁니다. 분모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은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알루미늄 선이에요. 우리 구리보다 알루미늄이 어떨까요? 더 가볍겠죠. 그쵸? 가볍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선의 고유 저항률은요. 고유 저항률 로우라고 하는 것은요. 3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유 저항의 크기만 봤을 때 경동선은 연동선보다 더 크고 알루미늄 선은 어떻죠? 제일 크게 되죠. 그러면은 고유 저항률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35분의 1, 55분의 1, 58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고유 저항이 지금 여기가 제일 크잖아요. 분모가 작으니까. 자, 그런데 결국에 뭐예요? 결국에 경동선, 연동선. 이 고유 저항이 크다는 것은 도전율이 작다라는 거죠. 그럼 도전율이 작은 건 뭡니까? 전류가 그만큼 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른다고 봤을 때 연동선이 제일 잘 흐를 것이고요. 경동선이 그 다음으로 흐를 것이고 알루미늄 선이 제일 적게 흐를 것입니다. 이 셋 중에서는. 이해되세요? 그쵸? 대신에 이제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볍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그리고 구리와 알루미늄을 비교해 봤을 때 구리가 조금 더 튼튼합니다. 이것을 이제 인장 강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인장 강도를 비교했을 때 경동선이 제일 강하고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연동선은 두 번째 인장 강도를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선이 제일 인장 강도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유 저항을 비교하게 된다면 알루미늄, 그 다음에 경동선, 연동선 순으로 외우면 되지만 인장 강도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경동선, 연동선, 알루미늄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알루미늄 선은요, 약하다 그랬잖아요. 인장 강도. 근데 이 인장 강도가 약한 채로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송전선로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루미늄 연선이 있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A, C, S, R이라고 할 겁니다. A, C, S, R은요, 강, 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할 거예요. 강심이 뭐죠? 강심? 강심장.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멈춰주세요. 강심장 아닙니다. 자, 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앙에다가 철을 심었다는 거죠. 중앙에 강선을 놓고,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뭐예요? 알루미늄 형태의 연선을 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름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지름을 더 늘릴 수 있어서 결국에 이것도 어디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현상 방지. 자, 그리고 장경간 송전선로에 채택이 됩니다.
여러분 장경간이라고 하는 건요. 경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이가 긴 경간에 이것을 채택하는 이유는 알루미늄이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다만 이 강선을 이용해서 인장 강도를 보강했으니까 결국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장경간 송전솔로의 채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동선이 있고 알루미늄 연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선은요. 황에 약합니다. 황이 근데 어디서 나요? 황이 온천에서 나죠. 그렇죠? 알루미늄은요. 염분에 약해요. 염분은 어디서 좀 많이 발생하죠? 해안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안가와 온천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동선은 황에 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해안가에서 이제 채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 같은 경우는요. 알루미늄 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온천 지역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온천 지역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번호를 여러분 이걸로 바꿀게요. 자, 동선은 동선 따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따로 했습니다. 자, 온천, 해안가 이해되시죠? 동선은 황에 약하니까 해안가, 알루미늄 선은 황에 강하지만 염분에 약하니까 온천 지역에 채택이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선과 알루미늄 연선까지 봤고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고유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과 인장 강도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ACSR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우고 자, 지워보고 네 번째, 전선의 굵기 선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그냥 무턱대고 굵게 만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굵게 만들면 그렇게까지 굵을 필요가 없는데 너무 굵게 만들면 그만큼 더 무거워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경제적인 그런 전선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있어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고려사항. 첫 번째는요. 허용 전류예요. 우리 멀티탭을 선정할 때요. 멀티탭 아시죠? 가정용. 멀티탭을 할 때 거기에다가 문어발식으로 다 꼽으면 어떻게 되죠? 병렬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니까 전압은 동일한데 병렬로 접속이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류값이 증가해서 이 전체 전류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멀티탭의 전선이 버틸 수 있는 전류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허용 전류라고 하게 되는데 이 허용 전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허용 전류보다 초과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화재의 우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허용 전류, 멀티탭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선에서의 허용 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전선이 더 허용 전류가 많아지게 돼요. 많아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허용 전류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지만 그런 피해로부터 방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굵기를 결정할 때 허용 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전선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거기에 저항 성분도 있고 이런 전압 강화들이 있습니다. 전압 강화를 우리 3장 송전 특성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돼요. 전압 강화입니다. 내가 100V를 주면은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전선이 흘러가는 길 속에서 100V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전달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전압이 떨어지는 정도를 전압 강화라고 부르거든요. 이 전압 강화도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기계적인 강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전선을 너무 얇게 해버리면 그만큼 더 쉽게 끊어질 우려가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굵게 해버리면 절대 끊어지진 않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머치, 너무 과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세 가지는요. 실기 시험에서도 단답형 세 가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또는 필기 시험에서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문제 사지선다잖아요. 딱 4개 보기 중에서 3개가 맞으면 나머지 하나는 틀린 겁니다. 어때요?
풀기 쉽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문제 맞히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켈빈의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켈빈의 법칙. 자, 켈빈의 법칙은요.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이 돼요.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거. 한번 표를 그려볼까요? 표라기보다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가로축이 이제 전선의 굵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비용이 될 겁니다. 가격. 우리 이 켈빈의 법칙은 어디서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냐면 이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1년간 발생하는 잃게 되는 손실 전력량의 금액, 즉 우리 전선 굵기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손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우리 이제 추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혹시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오셨다면은 이것을 아시겠지만 전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전선 비용은 줄어들게 돼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뭐라고요? 전력 손실 비용. 전력 손실 비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되는데 이것과 1년 중 발생하는 전력 손실 비용과 전선의 비용, 그러니까 이자와 감가상각비 있죠? 이자와 상각비를 합산한 연경비가 자, 이런 전선 비용, 이자와 상각비 이것을 합산한 총 연경비가 같게 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 해당하는 전선 굵기가 뭐라고요?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켈빈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요. 켈빈의 법칙. 그래서 켈빈의 법칙은 뭐라고요? 1년 중 발생하는 전력 손실 비용과 전선 비용, 이자, 상각비를 합산한 그 가산한 연경비가 같게 되는 전선의 굵기를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라고 선정한 것이 켈빈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추가로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표피 효과를 볼까요? 표피 효과. 여러분, 표피 효과가 뭐냐면 껍질이에요. 말 그대로.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껍질이라뇨?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껍질이 아니라 이 전류가 표면에만 흐르려는 성질을 표피 효과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전기 자기학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자, 이 전선의 단면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이 있겠죠.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선을 확대한 겁니다. 자, 이 전선의 단면적이 있고 결국에 이 전선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류를 위쪽 방향으로 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앙페르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을 엄지로 하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가 됩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장이 무슨 방향이에요? 지금 엄지를 위로 하면 반시계 방향이 되죠.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무엇이 흐르면은 와전류가 흐르게 돼요. 뭐라고요? 와전류, 즉 맴돌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잘 보세요. 자기장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방해하려는 방향은 이러한 자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도 자기장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로는 이러한 방향이 유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기장이 지금 아래쪽의 방향이라면 전류가 그럼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로 한다면 엄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동의하세요? 그렇죠? 여기 겉에 표면 부분은 위쪽 전류가 유도되고 와전류가 자, 가운데 중심부 쪽, 이 전선의 중심부 쪽에는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될 겁니다. 이걸 I'이라고 할게요. 맴돌이 전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위쪽으로 유도가 되니까 전류는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심부에는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 바깥쪽 표면에는 위로 올라가는 전류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기존의 노란색 전류를 보시면 위쪽 방향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가운데의 이 빨간색 와전류로 인해서 노란색의 방향과 빨간색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보니까 이 중심부에서 반대다 보니까 이 전체 전류값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이쪽으로 100을 보냈는데 반대 방향으로 50이 있으면 50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 표면은 어때요? 전류가 같은 방향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더 전류가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것이 반복되면 특히 전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체 중심으로 전류가 안 흐르려고 하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체 내부의 중심의 그 전류 밀도가 낮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전선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잘 보세요. 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러한 전선이 있죠. 그렇죠?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전선을 위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전선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앙에 전류가 안 흐른다고 했죠. 자, 이것을 빈 부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류가 표면에만 흐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마치 도너츠 모양처럼.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선이 표면에만 흐르니까 이것이 결국에 표피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지우고 다시 그려보면은 이 표피 효과는 어쨌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직류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파수 성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동일한 단면적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DC, 직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전류가 흐르는 면적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도너츠 모양. 이거는 이제 낮은 주파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과하게 완전 표면만 흐르는 게 높은 주파수가 될 겁니다. 즉,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류가 그만큼 덜 흐르게 돼요. 어디로? 중심으로 덜 흐르게 돼요. 자,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델타 침투 깊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투 깊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면으로부터 중심으로 들어가는 침투해가는 깊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델타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델타.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침투 깊이. 침투 깊이. 자, 침투 깊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이렇습니다. 루트 파이 F 뮤 K분의 1의 기본 단위 미터를 해주시면 돼요.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투자율의 반비례하고 K 도전율의 침투 깊이는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침투 깊이가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덜 침투한다는 거죠. 덜 침투한다는 건 뭡니까? 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덜 못 들어가는 게 뭐예요? 결국에 표피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침투 깊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F 뮤 K에 반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표피 효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피 효과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이 F 뮤 K가 커지면 표피 효과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피 효과와 침투 깊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공식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에 관한 변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굵기에 관한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이 도체 내부에 쇠교하는 자속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부로 더 전류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선의 단면적이 무한하다고 가정을 하고 도출된 공식이에요. 만약에 단면적이 유한하다면 전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전선의 전류 밀도는 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도 전선에 굵어질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지게 되고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잘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피 효과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6번째로 전선의 하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워볼게요. 전선의 하중 볼게요. 하중이 뭐죠? 무게잖아요. 무게. 전선의 하중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선 자체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전선에 눈이 쌓였을 때 무게, 빙설 하중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선이 바람에 흩날릴 때 그때 하중, 풍압 하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선의 자체 하중을 W0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거 뭐라고요? 자중이라고 할 거예요. 전선의 자체 중량. 자, 그 다음에 WI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선의 빙설 하중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ind, WW라고 하는 거는 풍압 하중이에요. 풍압 하중. 풍압 하중. 그래서 우리가 자체 중량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킬로그램 퍼 미터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킬로그램 퍼 미터. 빙설 하중도 보통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라고 해요. 자, 그리고 풍압 하중도 이제 보통 이제 킬로그램 퍼 미터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 단위 길이당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풍압이라고 하는 게 압력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로 나타냈다가 단위 변환을 통해서 이렇게 단위 길이당 킬로그램 퍼 미터로 나타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번째 빙설 하중부터 보게 되면요. 빙설 하중은 무엇이냐면 눈이 쌓이는 그때 전선의 하중을 말하게 되죠. 우리 전선을 보면요. 이러한 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눈이 쌓이게 되면 눈이 어떤 식으로 쌓이게 되죠? 눈이 약간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쵸? 이 아래쪽은 안 쌓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근사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사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전선의 단면적이 똑같이 있을 때 이번에 눈이 어떻게 쌓여 있다고 볼 거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골고루 균일하게 눈으로 전선이 뒤덮여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근사화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이 직경이 소문자 D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전선은요. 여기 3mm, 여기 3mm에서 D 플러스 6의 형태로 나타낼 겁니다. D 플러스 6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빙설 하중 식을 보면요. 전선의 두께 6mm에 비중 0.9g 퍼 세제곱미터,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돼 있죠. 세제곱 센티미터에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의 하중이라고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WIS라고 하는 거는 근사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0.0054 파이에 D 플러스 6에 단위 뭐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 라고 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풍압 하중인데요. 풍압 하중을 봤을 때 우리 전선에 이런 바람이 불 거잖아요. 바람. 그 바람을 또 균일하게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이렇게 옆에서 바람이 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전선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볼까요? 그러면 전선을 이 바람이 수평 옆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 전선이 만나는 면적은요. 직사각형입니다. 맞아요. 그쵸? 이 원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바람이 맞춰보면은 이 직사각형 면적을 만나게 돼요. 직사각형 면적. 그래서 이 풍압을 P라고 하고 여기에 길이를요. D라고 표현해 볼게요. D.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면은 P 곱하기 D에다가 D가 여기 길이가 1m라고 보고요. 여기 지름을 D라고 볼게요. 소문자 D. 그래서 WW 풍압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PD 곱하기 1m 곱하기 여기 D의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P의 단위는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밀리미터로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에 킬로그램 퍼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1000 분의 P D로 나와 있죠.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눈이 없을 때예요. 눈이 없을 때. 즉 빙설이 없을 때,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에 빙설을 고려하면 어떻게 되냐면 빙설을 고려하게 되면은 눈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이러한 식으로 고려를 할 겁니다. 자, 근사화를 시킨 거예요. 자, 이럴 때 풍압하중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W wind는 1000분의 P D 플러스 12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라고 놓을 겁니다. 그래서 빙설을 고려하지 않으면 1000분의 PD, 빙설을 고려하면 1000분의 P D 플러스 12라고 할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은 전선의 자체 하중은 전선의 자체 중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 전선 전체의 합성 하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합성 하중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보시면은 벡터도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수평 하중과 수직 하중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풍압 하중만 수평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할 것이고요. 빙설과 자체 중량은 수직 하중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예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풍압이죠. W가 되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W 제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빙설을 더 고려하게 되면은 W 아이스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눈을 고려하지 않는다, 빙설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벡터도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만약에 나는 눈을 고려하겠다라고 한다면 벡터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빙설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 합성 하중 W라고 하는 거는 루트 W0의 제곱 더하기 W 아이스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빙설을 고려하게 된다면 전체 합성 하중 W라고 하는 거는 수평은 수평끼리, 수직은 수직끼리 해서 W0 더하기 W 아이스의 제곱 더하기 WW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가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W 아이스가 아니라 W가 되죠. W 윈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전체 합성 하중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빙설이 적은 지방과 빙설이 많은 지방의 차이예요. 적은 지방, 많은 지방. 좋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7번째 2도를 한번 볼게요. 사실 이제 전선로 파트에서 이 2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도는 이제 DIP라고 해서 deep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D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 이런 지지물이 있고 이런 지지물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지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짐점에 이제 수평으로 이은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선이 축 처져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전선이 그렇게 축 처져 있는 위치가 이 길이가 뭐예요? 2도 D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뭐냐면 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전선에 합성 하중이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W라고 표현할 거예요. 물론 단위 길이당 킬로그램으로 주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선이 지지점에 묶여있는, 고정이 되어 있는 이 지점에서의 장력을 T0라고 하고요. 이 지점에서의 장력. 그 다음에 이 전선 자체에 수평으로 당기는 장력 T라고 할 겁니다. T. 단위는 킬로그램이 돼요. 여기도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연결된 이 지지물의 높이, 요것을 이제 H라고 할 겁니다. 단위는 미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평균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전선의 평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딱 이 지점. 이러한 전선의 평균 높이를 H0라고 할 겁니다. 물론 단위는요, 마찬가지로 미터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조건이 아니라 변수가 몇 개예요? H0, W, D, T0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도 계산을 통해서 이런 것도 다 계산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를 좀 알아보고 가자면, 자, 여러분 이도가요 축 처진 길이라고 했어요. 매달린 지점으로부터 축 처진 길이, 그쵸? 이도가 크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더 많이 쳐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도가 작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팽팽하게 가설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도가 크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 같으세요? 이도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쳐졌다는 거니까 더 바람 같은 거에 흩날릴 우려가 있다. 흩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상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선이 하나가 땅과 만나는 지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간 단락과 지락사고 우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간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상과 상이 선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항이 최소가 되어서 전류가 최대가 되거든요. 굉장한 큰 위험한 사고가 단락 사고가 되는데, 그런 상간 단락 사고와 그리고 이 선이 뭐 나무라든지 그런 대지와 만나는 지락 사고가, 한 선이 지락이 되는 그런 지락 사고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려. 어떨 때? 이도가 클 때. 그러면 이도가 반대로 작을 때는 어때요? 이도가 작을 때. 이도가 작다는 건 팽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선이 수축하게 됩니다. 길이가 안 그래도 짧아졌는데 더 수축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단선될 우려가 있어요. 단선 사고 우려. 그래서 이도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크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도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처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지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지물의 높이가 올라가니까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도는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이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제가 2도 하고 있는데, 자, 2도 D라고 하는 걸 볼게요. D라고 하는 거는요, 8T분의 W의 S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제가 S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S라고 하는 거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 즉 경간이라는 거예요. 경간, 단위 미터입니다. 경간이라고 하는 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게 돼요. 간격. 그래서 8T분의 WS 제곱의 단위는 미터의 형태로 구하는 것이 뭐예요? 2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2도를 구하는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T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평 장력입니다. T0는 지지점에서의 장력이고 T는 수평 장력이에요. 근데 이 수평 장력, 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전율 분의 인장 하중입니다. 킬로그램.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 수평 장력이 주어졌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안전율과 인장 하중이 주어졌다. 그러면 수평 장력을 내가 계산을 해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안전율이 주어졌다. 인장 하중도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둘을 이용해서 수평 장력을 계산해서 넣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8T분의 WS 제곱으로 우리가 2도를 계산해낼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W는 합성 하중이 되는 겁니다. 합성 하중.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선의 실제 길이를 볼게요. 실제 전선의 길이. 실제 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L.
우리 실제 전선의 길이를 보면은 잘 보세요. 전선이 이 수평으로 배열됐다고 한다면 이 점선일 겁니다. 그쵸? 그런데 실제 전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밑으로 축 처져 있죠. 그러니까 즉 우리 곡선으로 가면은 직선보다 더 길잖아요. 길이가. 멀리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선의 길이도 무조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것보다 길 수밖에 없냐면 이 경관보다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거는 S 플러스 경관 플러스 이거보다 길어야 되니까요. 그쵸? 그럼 여기가 3S분의 8D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 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 얼마나 더 길어야 하는가, 몇 미터 더 길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이 부분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실제 전선의 길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으면은 이 L을 구하는 거고 경관의 길이보다 얼마나 더 길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는 3S분의 8D 제곱을 구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단위는 뭐예요? 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지지점에서의 장력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T0죠. T0. T0라고 하는 거는 수평 장력 더하기 하중 곱하기 2도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선의 평균 높이가 돼요. 이거는 이제 H0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H0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H0는 H는 뭐예요? 지지물의 높이죠? 지지물의 높이 빼기 3분의 2의 D가 됩니다. 즉 2도의 3분의 2 지점을 뺀 나머지가 뭐라는 거예요? 전선의 실제 평균 높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도 하나를 가지고 이러한 계산 공식을 다 도출해 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우리 2도가 결국에 크면 뭐죠? 단락지락 사고 우려. 짧으면 단선 사고가 우려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좀 고려하기 위해서 2도 실제 길이, 지지점 장력, 전선의 평균 높이까지 계산해 낸 것입니다. 잘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지우고 우리 전선의 보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댐퍼입니다. 댐퍼. 댐퍼를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적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전선의 진동 방지입니다. 댐퍼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전선의 진동 방지. 무조건 고르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자, 댐퍼는 전선의 진동 방지다. 근데 어떤 식으로 진동을 방지하냐면, 자,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선이 바람에 이렇게 흩날린단 말이에요. 그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자, 일종의 어떠한 줄을 이렇게, 제가 과장해서 좀 크게 그린 거예요. 줄을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흔들리던 전선이 이 무게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됩니다. 즉, 이 댐퍼가 어떻게 한 거죠? 충격을 흡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선의 수평 진동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댐퍼의 주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아머로드인데요. 아머로드. 우리가 잘 보시면 애자가 이제 뒤쪽에 배우게 되는데 여기를 애자라고 하고요. 자, 이쪽에는 어떠한 네모라고 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클램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클램프. 요거는 동그라미는 애자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러한 전선이 클램프에 접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클램프라고 하는 거는 전선의 하중도 이제 분담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직접 고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클램프고요. 자, 아머로드라고 하는 거는 이 전선과 같은 재질로 하여금 여기에 이렇게 나선형, 그러니까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준 선을, 보강한 선을 뭐라 불러요? 이것이 바로 아머로드가 되는 거예요. 꽈배기 모양으로 보강한 선, 아머로드. 아머로드는 왜 설치하냐면 왜 꽈배기로 꼬우겠어요?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죠. 왜죠? 이 전선이 클램프에 접속이 되다 보면은 이 부분의 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전선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는 사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주된 목적, 전선의 단선 방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전선의 진동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댐퍼라고 하는 건 주된 목적 물어보면 무조건 진동 방지, 암호로드는 단선 방지고 암호로드는 이 진동 방지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오프셋입니다, 여러분. 오프셋. 자, 오프셋이라고 하는 것은 철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전선이라는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선이 동일선상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얘는 여기 위치했다가 얘는 조금 더 나와서 여기 위치했다가 얘는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위치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이제 눈이 내리게 된다면 눈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전선에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녹잖아요. 그러면 눈이 탈락됩니다. 그러면 그 반동에 의해서 전선이 통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동일선상에 위치했다면은 이 반동에 의해서 이 선과 이 선 또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사고죠? 단락사고예요. 단락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사고, 상간 단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프셋에 장치를 해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 길이 있죠? 이렇게 여유를 두는 거. 이것을 오프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프셋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간 전선 도약에 의한 전선 도약에 의한 상간 단락 방지 라고 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우리 지금 댐퍼, 암호로드, 오프셋 배웠는데 이거 세 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로는 가공지선이 있게 되는데요. 가공지선은 이제 이상전압 및 보호개선기 7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철탑의 최상단에 위치한 나전선으로서 지금 가공지선이에요. 여기에 송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낙뢰가 이 송전선이 치지 않고 가공지선으로 치게끔 유도를 하는 전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대지에 이렇게 접지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낙뢰가 가공지선에 내리쳐서 대지로 방전되겠죠. 자,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가공지선이고 가공지선은 결국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뭐예요? 낙뢰로부터 송전선 보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가공지선이라고요. 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의 보호에서 이렇게 네 가지는 제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고 한번 다음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지우고 개념 확인 풀어볼게요. 자, 전선의 특성 개념 확인입니다. 첫 번째, 다음 중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인데요. 1번 비중이 클 것, 2번 도전율이 높을 것, 3번 신장률이 클 것, 4번 기계적인 강도가 클 것인데 비중이 클 것 아니죠. 비중이란 건 뭐예요? 밀도, 즉 무게가 이제 더 가볍냐, 무겁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비중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중량이 더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 조건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선 지지점 간의 고저차가 없는 가공 전선로에서 경관이 100m, 전선 1m의 무게 0.2kg, 인장하중 550kg, 안전율 2.2인 경우 이도는 몇 미터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선 지지점 간의 고저차가 없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2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2도는요. 어떤 것을 가정한 것이냐면 이 지지점이 그러니까 지지물이 동일한 선상에 위치하겠다는 겁니다. 즉 경사가 아니라 이렇게 평평한 이 지지점의 고저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저차가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다 이 고저차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공 전선로에서 경관이 100m, 전선 1m의 무게에 0.2kg, 단위 길이당 무게라는 거죠. 자, 그때 수평 장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예요? 안전율이 주어지고 인장 하중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 수평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T라고 하는 거는 2.2분의 뭐예요? 500
50이 되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250kg이 나옵니다. 수평장력 구했어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2도를 구하래요. 그쵸? 자, 두 번째 2도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8 T분의 뭐죠? 좋아요. WS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8 곱하기 250에다가 무게 얼마래요? 0.2kg이죠. 단위 길이당 0.2 곱하기 경간을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m. 100의 제곱.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m가 나오게 되죠. 1m. 자, 그래서 2번의 2도는 1m가 됩니다. 3사 수직 배치인 선로에서 전선 도약에 의한 상간 단락을 방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선 도약에 의한 상간 단락 방지 바로 오프셋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진동 방지, 댐퍼 또는 아머로드, 만약에 이제 전선의 단선 방지, 아머로드가 나와야 됩니다. 송전 선로를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거 가공지선이 나와야 돼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우리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우리가 새로 배운 거는 다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분명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웃는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정말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